10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경선의 국민 여론조사 방식 결정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선관위는 또 번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유승민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유경준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사회의 반발, 특히 광주에서는 이번 국가장 결정에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선택이라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 이사님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봐야 할지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팀 단장인 박주민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 다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또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작고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됐어요. 국가장으로 치러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말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과오가 있다면서도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 기본합의서 등 북방 정책으로 공언했고 또 형 선고 이후에 수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오는 30일까지 5일장으로 진행되고요. 연결식과 안장식은 30일 거행되는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가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요.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맡게 되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됩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둘 게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 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개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은 국고에서 부담을 하되 조문객의 식사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과거 국장 때는 관공서 휴무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좀 논쟁적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귀추가 좀 주목이 됐던 건데 네. 일단은 법대로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국가장법 2조에 따르면은 전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나 혹은 이제 국가 또는 사회에 공훈을 많이 남겨서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의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서 자격이 되니까 국가장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쪽에 조금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건 이제 사실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네. 아마 청와대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정무적인 판단까지를 거쳐서 나온 결론으로 좀 보입니다. 뭐 그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뭐 정무적인 판단의 이유는 이해는 가요.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와 대비됐을 때 어쨌든 사죄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추징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쭉 내왔다 이런 점들을 완납을 하셨죠. 고려해서 완납을 했기 때문에 고려해서 뭔가 너무 이렇게 매몰차고 각박한 가혹하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그 광주에서는 조기 개항 안 하겠다. 그렇죠. 광주시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 의회 의장이 오늘 성명을 내고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경부 결정을 존중을 하지만 네. 광주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5월 영령과 광주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기 조기 개항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에 이제 민간인 학살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계속 거론되어 온 만큼
만큼 시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로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인 게 사실은 정치인 노태우 혹은 군인 노태우를 평가할 때 크게는 세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권 이전, 그러니까 12.12 군사 쿠데타의 주동자 중 한 명이고 5.18 광주 학살의 어떤 책임 있는 주축 중에 한 명이었던 시절, 그리고 이제 직선제 87년 헌법 제정 이후에 직선제로 처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뒤에 했었던 통치 행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퇴임 이후에 뭐 사죄와 어떤 용서를 구하는 뭐 가족들과 함께 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까지를 좀 종합적으로 정부에서는 좀 검토를 한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12.12 쿠데타나 광주 학살에 대해서는 당연히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87년 이후에 우리 정치적인 역사로 봤을 때는 군사 독재 정부에서 문민 정부로 가는 일종의 이제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로 좀 평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신이 신군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이후에는 뭐 서적이라든지 노래 같은 이 금서 조치를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금 조치를 취한다든지 개방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다든지 뭐 50 청산 청문회를 개최한다든지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제 백담사 유패를 사실상 이제 단행했었던 것들이 이제 50 청산 작업의 일환이겠고요. 뭐 북방 외교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나 소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 행보를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을 놨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함께 남북이 이제 만들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이뤄냈던 이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이후로 정경유착의 어떤 참혹한 그림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2,600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그러니까 전두환 씨하고는 상당히 이제 확연히 갈리는 행보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집권까지, 그러니까 80년 5.18까지의 행적, 그다음에 87년 이후 통치 기간에까지의 행적, 그다음에 통치 기간 이후의 행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죄목이 반란 중요 임무 종사, 살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특가법상 뇌물, 징역 22년 6월, 추징금 2,388억 원. 뭐 이게 이제 1심 판결이었었거든요. 두 가지가 참 아쉬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하나는 2011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태의 광주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그것을 진압했던 소위 쿠데타 사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해 주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족들이 이렇게 발표한 유언을 보면 고통을 받았다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ABC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가정법 사죄는 안 됩니다.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준 거는 너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정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분명하게 이 광주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 기간에 대해서도 80년과 87년 사이 그 전두환 씨의 통치 기간과 비교를 해서 그렇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였는데요. 그때 범죄와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소위 공안 통치가 쭉 이루어졌던 91년 강경대 사태, 이런 게 전부 다 유서 대피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그 외쳤던 구호가 속 태우고 애 태우는 노태우를 어떻게 하자라는 라임이 살아있는 구호를 저도 대학 다니면서 가장 많이 외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군사 반란을 획책하는 동안에도 단순 가담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그러니까 구사단장이었거든요. 구사단은 북한과 직접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전방의 최전방 부대입니다. 최전방 부대의 부대를 빼서 서울로 진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또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래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5.18 단체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전두환 씨는 어떻게 할 건데? 이분도 국가장 하는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네.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즉각 나왔습니다. 네네. 5.18 관련 단체들이 뭐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국가장으로 할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또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민들의 소모적인 갈등과 고통을 고려해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예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변 광주 전남지부도 오늘 오후에 성명을 냈는데요. 전직 대통령인 범죄자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그런 재발 방지책 마련을 또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행보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게 이 비슷한 이보다는 조금 더 작은 소동이지만 2011년에 50에서 경호실장을 지냈던 이제 안현태 씨가 사망했을 맞습니다. 그 벌써 10년 전인데요.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보훈처장이 박승춘 보훈처장이었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기습적이고 도둑 처리를 해서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명 전두환 방지법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국회 다수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기 때문에 좌절됐었거든요. 그때 매듭을 못 지었던 바람에 결국 10년 뒤에 2021년에서 또 똑같은 논란이 벌어지게 된 이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법을 고쳐서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계좌에 대해서 추징보전 청구하면서 이거 받아들여졌어요. 법원에서 추징보전 받아들여졌고요. 또 그러면 그런 동시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익금을 논의한 통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걸 제시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추징보전 절차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검찰이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2015년 6월에 곽 의원이 김 씨로부터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는 통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김 씨가 곽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의원은 이를 수락해서 같은 달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제 어제 검찰이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가법상 뇌물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다면서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곽 의원 측은 전혀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요. 2015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자신의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짚어야 됩니다. 곽 의원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고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누락시키는 거죠. 그 전 직책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민정수석이었죠. 박근혜 청와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고요. 그 뒤 직책도 중요한데 그 뒤에는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아마도 김만배 씨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화를 시도했겠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곽 의원은 당시 본인의 직책 2015년 6월 달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라는 직책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전 직책과 이후의 직책까지를 봤을 때 이 돈은 이럴 수 있는 거죠. 사후에 돈을 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후 수뢰 때 부정 처사를 하고 사후에 돈을 수뢰하는 이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추징 보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법 행위, 그 법률 위반 행위를 해서 뇌물로 받은 돈 같은 경우 지금 써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국가에서 환수를 못하니까 일단 묶어두는 겁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압류해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밌던데요. 이제 곽병채 씨 같은 경우는 세금 떼고 28억을 받았는데 추징 보전은 50억이 다 걸렸습니다. 그럼 다 겁니다. 그건 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물 액수는 범죄 액수는 50억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받은 돈보다 더 많이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 어제 오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위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흔히 유투라고 불렸던 유한기 본부장이 네. 시장님이 시장님께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종용했다라고 하는 녹취록, 김은혜 의원이 발표한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 내용이 배임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죠. 네, 새로운 화두로 좀 떠오르는 예, 상황. 그게 이제 배임죄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사실 직권남용이 있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직권남용을 통해서 소위 이 방해물을 옆으로 치워준 치워놓은 거냐. 거냐라고 하는 건데 또 잠시 전에 사퇴를 종용당했다고 주장해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돼서 형사재판 받고 있었다. 그래서 사퇴의 사유가 이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황 전 사장의 사표 강요가 재직 중에 기소와 관련이 있다면 성남시 측에 아예 사퇴 압박의 명분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주목할 만한 기사였는데 네. 2015년 이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윗선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황무성 전 사장이 수원지검으로부터 2014년 6월 30일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혐의는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수주 명목으로 코스타 상장사 사장에게 3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2013년 9월 초대 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사장 재임 중에 4차례나 공판에 출석했고요. 2015년 3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10여 차례나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8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긴 했지만 2017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만약 이러한 사표 강요가 기소와 관계도 있는 거면 사실 명분이 없는 것이고 만약 기소와 무관하게 사퇴를 종용했다면 성남시 측의 직권남용 논란은 또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사실 저희가 이 녹취록이 터지고 브리핑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뭔가 이제 녹취록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 그 당시에 부하 직원이 와서 사장의 사퇴를 압박할 정도면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게 지금 나온 이유가 겁니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가 어제자 보도를 보시면 또 똑같이 어떤 부분을 누락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어제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황무성 찍어내기에 성남시 감사관실 동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의 내용만 보면 이유가 뭔지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네. 감사관실이 이유 없이 압박하는 형태로 황무성 사장한테 두 차례 불러왔던 것처럼만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어떻게 읽히기를 바라는지는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말을 하자면 화천대유과 관련돼서 배임을 저지르기 위하여 그렇죠. 그 기사의 의도는 네. 이재명 유동규가 배임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렇죠. 걸림돌이 되는 황무성 사장을 황무성 사장 대표 이사인가요? 사장인가요? 네, 사장. 네, 황무성 사장을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찍어냈다. 치웠다 그렇죠. 옆으로. 압박해서 사직서를 스스로 내게 했다.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없이. 건데.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까지를 붙여서 보면 2015년 3월 사임 직전에 성남시청 감사관실에서 이 재판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혹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그 비위 사실이 꽤 구체적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거 취임 자체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얼개를 그려다보다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황무성 사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화천대유가 사업을 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찍어내기 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조금 허술했던 것 아니냐.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무성 사장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왜 살피지 못했느냐라는 비판도 또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해도 스스로 밝히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인사검증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인사검증 문제가 바로 뒤따라올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해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고 뭐 모르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브리핑 때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부하 직원이 와서 사장한테 물러나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게 마련이고 녹취록이 부분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왜 물러나라고 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이게 말 그대로 직권남용 내지는 배임을 위한 예비 행위인지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아니면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8년이나 지난 다음 2015년이니까 6년 지난 이후에 본인의 명예를 한번 회복해보겠다라고 해서 황무성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추정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유로 물러나라고 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오늘 나왔다. 다만 것까지. 이제 저는 이제 사후적으로 한 번 더 미디어 비평 쪽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것이 그동안 이 관련 기사를 쏟아냈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보수 매체들에서 녹취록을 확보하고 기사를 쓴 것 같은 정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퇴 압력이 있었는지 혹은 압박이 있었는지 감사관실에 감사가 진행됐었는지 여부를 정말 모르고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 혹은 일부러 필요한 부분만 짜깁기를 해서 기사를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르고 썼어도 문제고 알고 썼으면 더 문제입니다. 자,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 실력 문제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서초동이 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이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후에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기각이 되니까 수사 능력은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도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서 굉장히 비판의 화살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과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좀 절차적 문제로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23일에 하고 구인영장이 25일 오전에 나왔는데 그날 오후에서야 송 검사 변호인에게 그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피의자 측에 알리게 돼 있는데 무려 주말을 끼고 나서 월요일에야 말을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이 논란이 된 것이 이제 당시 수사검사가 변호인 측에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팀 내부 방침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또 말을 해서 이게 또 공수처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서 해명도 내고 좀 시끄러웠는데요. 해명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라고 해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의 1호 영장 기각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제 구인 영장에 대한 무게감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여론조사 방식이 어제 결정됐습니다. 사지선다형, 약간 변형된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을 두고 각 캠프마다 셈법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원희룡 후보는 각자 불만들을 보였고 하지만 수용한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재심 요구까지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승민 캠프에서 그 여론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준입니다. 네네. 자, 조금 헷갈려서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을 1대1로 묻되 사지선다형이다.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 전에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과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심 요구는 뭐 구두로 신청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요청한 거는 지금 여론조사 문항이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먼저 공개해달라는 그 부탁을 좀 했습니다. 구두로 정식 재심 요구라기보다는 문항부터 공개해달라라고 하는 구두 요청을 했다.
예, 공문을 보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파악을 해야 이제 재심을 신청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사실관계 파악을 해달라라고 언론 쪽에서 지금 좀 보도가 앞서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뭐 매우 강력하게 재심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어서 언론들은 좀 센 걸 좋아하더라고요. 센 걸 좋아해서 그런 거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면 구체적 문항을 일단 알려달라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문항을 보고 재심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 여기까지인가요? 언론에 알려진 게 사실이면은 재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재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유 의원님께서도 지금 문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딱 잘라서 말씀하기는 어려우시겠네요. 아직 문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후보 각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후보와 본선 경쟁력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다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후보와 본선 경쟁에 대해서 그 사지선다하는 이 두 가지 설문 방식을 중복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안 내보내고 이건 뭐 내보내는 게 전례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어가지고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도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언론인들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원희룡 대결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유승민,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된다라는 지금까지 알려진 건 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건 아직 선관위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하고 확인이 돼야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계산할 게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지록위마다 말이 안 되는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평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평가가 맞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좀 지록이마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사지선다하고 양자 대결 두한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기계적으로 둘 다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 같은데 이건 뭐 당원 당규에 저희 보면 입각해서 정해져야 될 경선룰이 좀 정치적으로 애매하게 결정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은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 당규에 보면은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의견을 묻는 거가 헌법 조항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당원도 중요하니까 당원한테 절반 정도 묻고 그리고 당원이 아닌 또는 당원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일반 국민들한테도 의견을 50% 정도 질문을 해서 이 반영을 해서 균형을 맞춰 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방식에 의하면은 이 설문의 내용이 당원조사와 일반 여론조사가 달라지고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조사에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되기 때문에 설문은 간단해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복잡해서 전화 받다가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마 중도를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일본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한번 체크하고 다시 검증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당원들한테는 4명 중에 1명 선택하도록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여론조사 대상한테는 앞에 막 여러 가지 전제를 달아놓고 4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라라고 한다면 질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가 첫 번째 문제점. 설문은 간단해야 되는데 일단 두 설문이 틀린 거는 좀 두 설문이 같은 구조에서 50대 50%로 반영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제 거기에서 좀 지나치게 벗어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설문이 복잡하면은 이 설문을 받는
투표자 입장에서는 그냥 귀찮으면 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위 중도 중수청이라고 그 우리 유승민 캠프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도 수도권 청년, 중도 수도권 청년층이 특히 질문이 길 경우, 그렇죠. 설문에 응답하는 걸 포기할 수 있다. 예, 그 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정 지지자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끝까지 받겠지만은, 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뭐야, 이거 무슨 설문이 이래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면은 그 자체가 결과를 일부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은 좀 고려됐어야 됐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당론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능한 한 균일한 설문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계적인 이 합체를 해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묻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재질문 조항, 그러니까 프루빙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뭐 저는 지지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이랬을 때 몇 번 다시 물을 거냐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래도 지지하는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여론조사에 전화를 안 받았을 때 바로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전화를 안 받은 사람한테 뭐 몇 차례 더 전화를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해서 중요한 문제라고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질문 조항, 그다음에 ARS 절차, 홍준표 캠프에서는 ARS에서 당사자 본인 인증 절차가 빠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인터뷰 해봤더니. 이 디테일에서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재질문을 몇 번 하느냐, 기권하고 무응답한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그 부분은 저기 선관위 대리인들이 그 선관위 여론조사 TF에 모여가지고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까? 그런 디테일들, 반복 질문을 몇 번 하느냐, 무응답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확인만 할 수가 있으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복 질문을 몇 차례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지지가 높은 후보들은 반복 질문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 묻고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다 합의가 됐다. 그 부분은 관례대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 캠프에서 다 그 대리인들이 합의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요. ARS 본인 인증 절차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이거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고 불씨를 남긴 판단이다. 본인 인증 절차를 없앤 것에 대해서, 없앤 게 아니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어제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거 지금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ARS 방식은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투표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ARS 투표에 본인 인증 절차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야 부정 응답자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어려워하는 노인층 응답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투표하는 데는 본인 인증 절차는 필요하고, 더군다나 모바일 투표에서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에 맞게 ARS 방식도 본인 인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대리 투표가 몇 건이라도 나오면 굉장히 불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돼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디테일들은 추가적으로 합의할 기회를 필요하면 하겠다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후보 캠프 지지 선언하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결합을 했어요. 흔히 유승민계로 불리던 하태경 의원의 경우 윤석열 캠프로 간 것에 대해서
좀 뭐 유승민 캠프로서는 조금 뭐 서운하거나 이거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뭐 서운 안 서운을 떠나서 정치적 의미를 유승민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 뭐 본인의 결정이고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캠프에서 평가하거나 제가 평가한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층이 지지가 필요해서 뭐 하태경 후보 영입이 도움된다고 뭐 생각해서 본인도 뭐 그 본인 철학이나 본인이 고민해서 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사람 하나 영입하거나 누구를 줄을 세운다고 해서 네. 지금 선거판이 움직이고 하는 거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나 우리 당대표 선거 때 볼 때 그렇지는 네. 않더라고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 우리 청취자들께 한번 호소해 주십시오. 그 지금까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 당내 경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가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경선에 대한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3일 전에 실시됐는데 그때 바로 이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걸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오늘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지만은 오늘 오후에 한국갤럽에서 하는 신뢰성 있는 네.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거기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약진을 해가지고 네. 2강 1중의 자세에서 지금 장강 체제로 네.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말까지 그런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나 네. 대표 선거로 볼 때. 네,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예.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큽니다.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 이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주 분위기 내내 좀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80년 5.18 민중항쟁 그날의 진실을 밝힐 한 사람이 사실관계를 다 분명히 밝히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어떤 심경이신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우선 안타깝습니다. 노태우 씨는 그 당시 학살 만행을 저지른 주범 중에 한 사람이죠. 네. 특히 5.18 진상규명 지금 국민 모두가 다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네. 발포 책임자 문제를 가리는 게 또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네. 노태우 씨 역시 그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고백 그리고 중요한 사실의 공개 이런 것들 기대했었죠. 그런 네. 점이 이제 본인이 세상을 뜸으로써 수면 아래 뭐 깔아앉을 수도 있겠다고 보아서 약간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난번에 그 조비오 신부님 조카 신부님이랑 연락을 했었는데 전두환 씨 절대 아프지 말고 예. 건강하게 있어서 사실관계 규명될 때까지 절대 돌아가시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역설적이죠. 예, 아주 역설적이게. 실은 뭐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크게 그 소위 80년 5.18 때까지의 행적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의 행적 그리고 재임을 마친 이후의 행적이 세 단계로 좀 나눠서 명과 암을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 삶에 있어서 그런 이제 뭐 변곡점 전환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하면은 12.12 쿠데타 그리고 네. 80년 5.18과 연관해서 이제 전두환 등과 권력의 중심에 섰던 핵심에 섰던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대통령과 대통령 이후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 또는 이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본인의 여러모로 어떤 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느냐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은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입장에서는 예컨대 5.18 입장에서는 네. 노태우 씨는 그 자신의 입장 5.18가 연관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견해를 바꾸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동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그 노태우 씨가 2011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회고록에 기술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사실은 없죠. 저희 기억은 그런데.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서 물러난 게 1992년 3년이죠. 93년. 네, 그러니까 93년 2월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이면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퇴임 이후에 20여 년 지난 뒤에 회고록을 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5.18이 마치 유언비어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계엄군과 시민들의 충돌에 의해서 많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여전히 본인이 그 권력의 중심에 정점에 서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그야말로 선의의 희생자 그리고 끔찍하게는 그 5.18 학살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 전과 후에 보면 전두환은 매우 그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전두환의 행태나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함께했던 부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추워도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와를 비교를 해서 어쨌든 뭐 추징금 납부라든지 완납했잖아요. 그다음에 노재헌 씨가 매년 또 1년에 한두 번씩 광주 망월동 묘역을 방문을 한다든지 또 부족한 점과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라고 남긴 것 등을 전두환 씨와 비교를 해서 그래도 국가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미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으로 이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그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장이라고 하면은 국가장법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국가나 사회에 크게 헌신한 분에 대한 우리가 기린다는 측면에서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 돼 있는데 과연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살아온 과정을 보면 본인이 이룬 업적보다는 본인이 저지른 과호가 어떤 측면에서 국민에게 저지른 또 선량한 무고한 국민에게 저지른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 행태나 이 과정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국가나 사회에 그야말로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죠. 네. 사실 중요 사안이 40년이 지났지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안이 발표 명령자가 누구냐 라는 등등의 핵심 사안이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노태우 씨도 조사위원회 1차 대면조사 대상이었는데 사망하면서 대면조사가 무산됐고 정호영 씨는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혔는데요. 진상규명 지금 제대로 돼 가고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출범한 2년여가 되어 가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지금 미흡하죠. 많은 예산과 인력이 좀 투여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시 학살 주범들 다섯 명에 대해서 지금 대면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본인들에게 그 통보도 한 상태라고 들었고요. 알려져 있고. 그리고 특히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그 대면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조사에 응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 가족들은 이 진상규명에 철저하게 응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세상을 떴던 분이지만 노태우 씨의 어떤 그 마무리 과정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전두환 그다음 이희성 말씀하신 대로 정호용 등등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면 조사 또는 뭐 대리인을 통한 조사 이게 예정돼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치밀하게 해가지고 특별하게 발포 책임, 전두환의 책임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일단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근데 현재 특별법상으로는 진상조사 완결 전에 조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특별법 조항 바꿔서라도 내용 공유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네요. 그 점은 약간의 이제 그 법률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해석의 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조사가 완결되어야 발표 공표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네.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는 네. 완결되기 전에는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네네네. 예. 1년에 2차례는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례 보고 과정에서 조사 과정, 조사 일정 부분 진행 과정과 결과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를 끌어내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최근 윤석열 전 총장, 검찰총장의 5.18 망언,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 뭐 개사과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필요할 텐데 앞으로 어떤 이 5.18 관련 전두환 씨에 대한 이 정치권의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윤석열 씨 좀 지금 다음 주 광주 와서 뭐 사과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네, 5.18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고통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 번쯤 네. 마음으로 또 깊이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와 성찰이 필요하다. 예. 그런 다음에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사죄의 마음으로 5.18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 이사였습니다. 잠시 전 2부에서 유경준 의원이 인터뷰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요. 머니투데이 더 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5일,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촬영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푸른 구슬처럼 빛나는 지구. 공연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명왕성 근처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인류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지구는 0.12 화소에 불과한 창백한 푸른 점이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당신이 들어봤을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 교리,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이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정복자들이 보여준 피의 역사를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의 한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서로를 얼마나 자주 오해했는지,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그 증오는 또 얼마나 깊었는지 모두 생각해보라.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암흑 속 외로운 얼룩일 뿐이다. 우리의 작은 세계를 찍은 이 사진보다 우리의 오만함을 쉽게 보여주는 것이 존재할까?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진 말고 다른 무엇이 있을까? 대통령 선거라는 명분을 앞세워 난무하는 오만과 저주의 말들 속에서 우리의 고향 지구별,
그리고 그 지구별의 작은 모서리 한반도.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 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박주민 단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제도 회의를 하고 입장도 발표하고 하셨는데 오늘 어제 늦은 시간에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앞으로 이 고발 사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손준성 검사도 손준성 검사인데 네. 나머지 관련자들이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처럼 현역 의원들이라서 네네. 제대로 소환이나 될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영장 심사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발표하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네. 특히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 얘기대로라면 11월 2일이나 11월 4일 날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장 실질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리고 소환 일정이 잡히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기존에 11월 2일 또는 11월 4일 날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네. 출석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요. 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변호사 선임이 늦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변호사들이 흔히 기일을 길게 끌기 위해서 흔히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그렇게 출석 일정을 뒤로 미루기 위한 그런 논리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실제로 물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책임을 법원으로 떠넘기기 위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법원으로 떠넘기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일단 영장부터 한번 쳐본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피의자 신분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를 시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랬죠. 하도 소환이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네, 이번에 그랬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긴급 체포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도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적은 방식들만 선택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의 선택의 실패. 저는 이번에 차라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재청구하는 방식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그랬죠. 지난번에 체포영장 기각될 때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체포영장 맞습니다. 기각됐을 때. 네. 근데 그날 안 나왔죠. 예, 또 안 나왔으니까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흐름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좀 논란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해 오다가 오히려 조금 잘못된 수를 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논란이 적은 수를 선택한다. 이해는 가는데, 근데 오히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즉시 알려주지 않고 또 시간을 지체하고 알려줘서 방어권 행사라고 하는 측면을 손준성 검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또 그 과정에서 절차상에서도 또 논란을 공수처가 스스로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공수처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통지라든지 이런 거는 괜히 구설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주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좀 주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도 판사가 판단하는데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아까 질문하셨을 때 뭐 물증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법원에서 이 영장 기각 관련된 그 문자 통보를 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범죄 혐의 소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원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 삼을 바는 없었던 것 같고 이미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공수처로 이첩할 때 네. 어느 정도 충분히 조사가 돼서 검사 3명의 이름까지 찍어가지고 이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뭐 물증이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구속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뭐 아쉽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뭐 구속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절차상의 논란이 있도록 이 절차가 진행된 것이 절차상이 깔끔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아쉽다라는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 영장이 기각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사법부가 공수처에 속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거다라고 해서 이 영장 청구 자체, 이 수사 자체를 속보이는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법원이 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마치 경선에 뭐 영향을 미치려고 공수처가 나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던 건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특정 정당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준성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정말 당당하고 그렇다면 빨리 이제 조사를 받고 차라리 혐의를 벗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괜히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점점 더 이 사건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에 가까워지도록 만든 건 아닌가 오히려. 네네. 저희들은 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예, 그 타임라인을 보면 9월 6일 날 뉴스버스에서 손준성 보냄 이 메시지 공개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 그랬더니 뭐 증거를 대라,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증거를 대라, 빨리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특정 정당의 의사를 듣고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닌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의구심도 있어요. 11월 5일 야당 경선 이후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사실상 손준성, 김웅, 정점식 전부 다 소환 조사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공수처가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네네.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 수사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에게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손준성에 대한 그 신병 확보와 조사를 빨리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손준성 검사 자체 신병 확보가 안 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같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정말 어려워지거나 굉장히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단장을 맡고 계신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네. 여기는 지금 진상규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사주 관련된 부분이 중심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월성원전 관련된 고발건도 약간 고발사주와 비슷한 프로세스로 진행된 것 같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조성은 씨는 공수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차제 민주당이 이 고발사주가 사실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사건과 사실상 종횡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는 것 아니냐. 요 단일한 고발 사주건뿐만 아니라 검언 유착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국감 때 계속 그런 취지의 질문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공수처장에게 했습니다, 이미. 네네. 이게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던 1년의 작업들과 맥이 다 닿아 있다. 네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계속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언론과 검찰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울러 조사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고 네. 당연히 지금 TF팀에서는 그런 내용도 포괄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손준성 검사는 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윤석열 총장의 뭐 일방적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전혀 본인은 그런 일도 없고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도 내가 그런 지시 받고 나 일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조직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저 말을 믿을 수 있나?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국감 때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참석을 했어요. 네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 당시에 검찰 차장이었죠. 대검 차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수정관실은 직제상으로는 차장 소속이에요.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이요. 예. 네. 그래서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위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당시 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네.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지시 없으면 못 움직인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네. 그 당시 그 차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조남관 차장은 또 마지막에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호적인 입장으로 직무대행 윤석열 총장 사퇴 후에 직무대행을 하시기도 했는데 네. 명시적으로 조남관 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손준성 검사의 이야기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와 윤석열 총장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조남관 차장의 국감에서의 증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웅 의원 먼저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그 뭐 국회의원이라서 손준성 검사보다 소환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절차상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당 송영길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 만약에 체포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온다면은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래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뭐 국회에서도 그런 어떤 상응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네. 공수처는 현역 의원이라는데 좀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나치게 정무적 판단을 하다가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그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네. 그 정무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계속해서 뭐 영장을 먼저 청구해서 받아서 뭘 하겠다 자꾸 이렇게 한다든지 그 네네. 과정에서도 또 뭔가 판단 미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간에 조금 더 지켜보고 공수처가 어떻게 하는지 또 체포영장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단장이신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놓치면 안 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챙겨봅니다. 대통령을 위한 경제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드 코로나가 이제 목전에 있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계대출 추가 규제에 나섰어요. 이게 가계대출 규제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 한다고 해가지고 딱 죄다가 또 실수요자들은 어쩌란 말이냐 해서 또 이제 일부 풀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동산 시장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대책이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어쨌든 가계대출 관련된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 핵심 내용이 뭐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가계대출은 핵심은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작년부터 금융당국이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너무 늘었죠, 사실. 네, 너무 늘었어요. 너무 늘어서 그 증가율 관리를 사실 작년 말부터 대책을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잦아들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통계 나온 거 보면 별로 잦아들지가 않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그렇게 그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았는데 가계 부채 비율이 늘어난 거는 누구나 다들 이제 추측컨대 이게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하고 하다 보니까 빚내서 먹고 산 거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증가 원인이 그게 맞습니까? 작년은 보시면 사실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게 신용대출하고요. 개별 주택담보대출. 근데 사실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30대 중심으로 영끌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영끌해서 집 산다고. 영끌하고 집 사고 주식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하고. 네. 그게 사실은 드라이브를 했던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제가 좀 강하게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초는 보면 근데 여전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잘 가라앉지를 않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전세 대출, 집단 대출, 그다음에 저희 모기지라고 그러잖아요. 모기지론 이런 주거 관련 대출 증가세가 계속 지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가지인데 이게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는 돈 못 모은다. 그러니까 코인부터 주식, 부동산까지 투자할 곳을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월급 받아갖고는 못 살 것 같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된다가 하나.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그 뭐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게 전세 보증금이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대출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야 되나요? 네, 뭐 기본적으로 심리가 많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예를 들어보시면 영끌이라는 게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집을 마련하는 게 30대 초반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40, 50대. 그런데 오히려 30대 초반에서 했다는 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가계대출 규제의 총량 대출 규제 양을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한 기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대선 주자 캠프들하고 연관을 시키면 사실은 여러 언론이나 그다음에 대선 주자 캠프에서 왜 이렇게 과하게 대출 규제를 하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기 경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도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주택담보대출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한참 옛날 얘기지만 저희 IMF 외환위기도 그때는 가계대출은 아니었지만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채가 소득이 감당 못할 부채 수준이 되면 그게 한번 꺼지기 시작하는 순간 경제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다음에 코로나 얘기를 할 때 지금 코로나에서 경제가 빠그러졌다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부분에 굉장히 적색 신호가 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낸 것도 다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실수요, 뭐 전세, 그다음에 요즘 이사철 다가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내용을 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표로 봤을 때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방향상 맞다. 하지만 실수요자 대책은 보조적으로 또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 필요하죠. 어느 정도 좀 효과적인 대책이 좀 나온 걸로 보입니까? 어떤가요? 답답한 건 나 돈 필요할 때 당장 급해 죽겠는데 돈 빌렸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갈증이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런 어떤 위기 대응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어떤 행정부 또 관료들의 대응 능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사실은
한국의 경제 지표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서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위기 대응을 나름 잘했다는 거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DSR이라고 이제 새로운 규제 방식인데 거기서 이제 전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도 하고 굉장히 그 핀셋 미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아까 근본적인 원인은 심리적인 부분, 즉 지금 당장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 내지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새로운 대통령이 그 심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네네네. 예, 시장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따박따박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집을 살 수도 있고 월급 받아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죠. 다음 정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경제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약간 중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죠. 그런 플랜을 지금 내오고 있는 후보가 있나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까지 이렇게 닥쳐가지고 그걸 한번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끌하지 않아도 그 주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영끌하지 않아도 내가 월급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어느 대통령 후보가 그런 정책을 내오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요. 코로나 경제,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경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후보들이 좀 내놓은 대책이 있나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야 된다. 위드 코로나 특위 뭐 국회에서는 이런 것도 만들고 했다는데 현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이거 꽃감 빼먹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위드 코로나 내지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있어서 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이것도 포인트를 일단 정리를 하면은요. 약간 이제 청취자들께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위드 코로나랑 제가 보기엔 포스트 코로나랑은 달라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건 위드 코로나는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단기적인 경제 정책 또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의 경제 정책이고요. 포스트 코로나는 정말 한국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이에요. 근데 정리를 해드리면 위드 코로나 정책들은 굉장히 동일하게들 많이 내셨어요. 아, 많이들 냈습니까? 예. 일단은 뭐 기존 가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진짜 위드 코로나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정책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고 각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동일한 기조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회복 과정에서의 가장 피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거기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은 동일하게 다 내고 계세요.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원희룡 의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이렇게는 일종의 긴급 구조 플랜? 그래서 100조를 조성을 하시겠다. 윤석열 후보의 코로나 긴급 구조 플랜 100조 이런 게 있네요. 네. 원희룡 후보는 코로나 회복 프로젝트. 예. 근데 액수가 또 100조로 동일하세요. 그래서 서로 이거 표절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글쎄요. 표절인지 사람의 생각이 다 비슷한 것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요. 저희 위드 코로나 정부 안에서의 어떤 특위 같은 것도 꾸려져 있고 이재명 후보도 캠프 내에서 전담하는 팀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으니까 기존에 대응하는 정책. 근데 그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회복 과정에서의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기조는 동일할 테니까 액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액수 차이는 뭐 별 큰 차이는 없고 이게 중소상공인은 어쨌든 간에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이거 진짜 꽃감 빼먹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단기적인 경제 정책에만 대선 캠프가 예를 들면 이런 단기적인 지금 위드 코로나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이미 이제 행정부
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많이 해라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많이 해라든가 뭐가 비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정도 수준을 넘지는 못할 거고요. 네. 오히려 저는 대선 캠프는 역량을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는 이미 나온 플랜들이 많은데 중장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선에서 듣고 싶은 게 예를 들면 기재부나 금융위의 관료가 내는 단기 정책을 대선 주자한테 듣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는 비판에 돼야 되는 부분.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데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회복 과정에서 회복이 빨리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즉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는 분들, 분들 이것의 타겟팅이 전부 다 동일하게 돼 있다는 거는 잘된 측면이다. 예, 그렇지 않으면 회복 과정이 막 6년, 7년 걸려요. 그게 2008년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때 회복 과정이 한 7년 걸렸어요. 예, 근데 초반에 대응을 빨리 못하고 그다음에 어디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인가를 제대로 포인트를 못 집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무리하다 싶은 굉장히 플랜을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배경에 그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오랜만에 경제 얘기하다가 기분 좋은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취약계층을 일자리를 잃은 그 비정규직이라든지 취약 노동자들, 그다음에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을 취약계층으로 딱 타겟팅해서 지원을 좀 집중하고 있는 측면은 그리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렇죠. 타겟을 잘못 잡으면 쓸데없는 데다 돈 쏟아붓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후에 이걸 극복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좀 그랜드 플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는 그래서요. 근데 사실은 한동안 올해 초에 모든 언론에서 포스트 코로나 특집을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중평이 포스트 코로나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얘기를 들을 것 같았는데 사실 별게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은 코로나 위기 전에 한국 사회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저희는 중장기적인 경제 위기, 구조적 위기, 소득 분배의 악화, 경제력 집중, 고령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소위 K 양극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네, K 양극화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제가 다들 쏙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오히려 문제죠. 오히려 지금 단기 대책에 취약계층을 정확하게 타겟팅한 것은 전 사회적 컨센서스를 잃었다는 측면에서 좋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제의 양극화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좀 거대 담론, 경제의 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 자, 우리 대통령 후보들께서 다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지, 어떤 고민을 했지라고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 중장기적인 전망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창민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요 노동 현장에서 사람의 가치, 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 임자원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자원입니다. 네.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분노, 격정을 토로하는 글을 쓴 것도 제가 봤는데요. 저 맨날 왜 화가 나 있을까요? 그게 killing 포인트래요. 차분하게 얘기하다가 울컥할 때 이게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의 킬 포인트라고 그러니까요. 예. 두 가지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하나는 오늘 이야기할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련된 이게 진짜 경비 노동자들한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한테 도움 되는 거 맞아? 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글 하나하고 그다음에 팩트 체크 제대로 하지 않고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근데 저도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열받아요. 팩트 체크 하지 않고 막 논평하거나 정치적 입장. 그러니까 사실을 입장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실의 근거에서 그렇죠.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관계는 무시하고 난 내 마음의 진심 사실과 관계없이 난 내 마음의 진심이야 라고 글 쓰거나 입장 내는 거 보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 팩트 체크라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검색 좀 해보면 알 수 있는 얘기조차도 그냥 뭉개고 말을 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거기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그 공방을 할 때 팩트 체크보다는 내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고 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의 진심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자, 지난주에 저도 요거 19일 날 한 차례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일 공포했고 21일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결정 이게 사실 말 자체가 이상해요. 이 법 자체가 좀 이상하죠. 원래 경비 단속 업무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하거나 경비 업무만 하게 돼 있는데 너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동네 허드렛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경비 말고 요 허드렛 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뭐 약간 법 외 노동을 법 내로 끌어들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도 있죠.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는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원래 그냥 원칙적으로 자 경비 업무 이외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시키면은 다 처벌할 거예요. 또는 과태료 매길 거예요. 이랬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으니까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경비 노동자들의 일종의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많이 불거졌고 가장 크게는 그 작년 4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건 이제 5월인데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최희석님께서 그 입주민의 폭행 협박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엔 좀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 가해자에 대한 형이 최근에 징역 5년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좀 사회적으로 조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그 이후에 그럼 없었냐 이것도 아니고요. 제가 올해 있었던 사건만 봐도요. 올해 5월에요. 그 인천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음주 흡연하던 그 청소년들 이렇게 말리다가 경비원이 폭행당하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 5월에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됐다고 또 경비원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폭행과 폭언이 일단 계속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가 되는 게 고용 불안 문제죠. 올해 4월에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16명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새로 바뀐 용역업체가 그 웃음 이모티콘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 하나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 하나로 집단 해고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뭐 이거 다행히 이제 노원구 중재로 일부 복직이 되긴 하였으나 어쨌든 고용 불안 문제가 또 다시 얘기가 됐고 또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게 과로 문제죠. 그러니까 올해 4월에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비원의 과로사 산재 신청이 111명이었는데요. 이 중 74명이 과로사로 인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전체 직업군으로 따지면 자동차 운전원은 이게 두 번째라고 하고 이렇게 과로사 인정된 경비원 중 80%가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하니까 죽음에 이를 정도의 상시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이 경비원 분들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뭐 명절이면 뭐 양말 한 켤레라도 갖다 드리려고 하고 과일 한 쪽이라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과 별개로 굉장히 과로사가 많은 곳이고 또 갑질이 많은 곳이고 갑질, 과로사, 고용 불안이 많은 곳이다. 시달리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새롭게 개정해서 노동의 범위를 한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아까 사회자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경비업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경비 노동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요. 첫째는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비 노동자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데서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네네. 적용을 아예 안 받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 고용 불안 문제 때문에 법 외의 업무 지시가 와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항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주차 대행 시키는 거를요 기사 보고 알고 너무 놀랬는데 뭐 그냥 키 하나에 던져주면서 이거 주차해 주세요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그 택배 좀 우리 집까지 배달해 주세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지시였음에도 그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었고 그래서 이제 경비 노동자의 그 인권 문제가 불거지자 자, 이런 업무 범위를 좀 제한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은 일단 작년 10월에 먼저 신설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 공동주택에 일하는 경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는데 그 대통령령이 최근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령 그러니까 그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치압 투입, 그다음에 위험 발생 방지 범위 내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 이렇게 좀 제한적 열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킬 수 없는 일을 보니까 도색, 제초 작업,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청소 업무, 각종 동의서 징수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거 동의서 좀 받아오세요 하고 한 바퀴 막 굉장히 많이 도는데 그다음에 고지서 안내물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 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보도가 되면서 경비 노동자의 업무 실태 인권 문제가 이제 개선되는 거냐라는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이다. 예, 제가 어째서 그런가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자, 일단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입주민이 여전히 대리 주차나 택배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경비 노동자가 이 법을 이유로 아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런 지시는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이제 그 경비 노동자로 취업할 때 근로계약을 작성할 거잖아요. 근데 근로계약 안에 이제 택배나 대리 주차 업무가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는 법에 어긋납니다. 해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직접 제동을 걸거나 설령 그게 기재가 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로계약 내용은.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러한 대리 주차나 택배 배달이 원래는 합법이었냐? 원래 불법이었어요. 말이에요. 원래 불법이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실효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려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아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불법이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고용 불안이 너무 심하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고용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 최근에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대리 주차를 지시하면 과태료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거의 오보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 주차 지시를 한다 그래서 바로 뭐 형사 고발이나 행정 조치를 요구해가지고 그 과태료가 처해지는 게 아니라. 대리 주차 지시를 하면 이제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상황이 돼요. 그럼 그 위반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장에다가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 요구를 받은 그러니까 그것도 10분의 3 이상의 입주민이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장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조사를 벌이고 시정명령을 내리죠. 그 시정명령에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아따 복잡하다. 그러면 이 조사가 가능하려면은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명령에 따라서 더 이상 안 해버리면 시정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시정 명령이 내려질까라는 의문도 저는 들고 그래서 실효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점이고 지금 제일 사실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미화 업무 그다음에 재활용품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우편 수치 택배 관리 이런 게요. 합법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전엔 이거 이거 사실은 불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닌데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경비 노동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처럼 얘기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가 이거를 그 예고하면서 이 시행령을 얘기하면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현실 중에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고치려고 해야지 그것을 고착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았는가. 양성화 고착화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그 처우나 인권 문제를 어디까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근본적 해법이나 좀 추가적 개선책 뭐가 있을까요? 자, 모든 노동 환경이란 게 그런데 노동자가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상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때 노동 환경은 비로소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경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요. 특히나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용불안 문제예요. 네.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분들이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지고 근로계약서가 잘 세팅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효적으로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직접 고용이 많아지도록 그다음에 장기간 계약이 많아지도록 대책이 나와야 된다. 직접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가 용역 업체를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렇죠. 경비원들을 고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시 단속적 업무에 대해서는요. 근기법상 제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시적 업무, 단속적 업무를 하는 분들은 그 업무가 좀 불규칙하다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하에 휴게나 휴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배제되도록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2시간씩 막교대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뭐냐? 감시 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첫째, 감시 업무가 주 업무인가요, 그분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청소 업무가 주 업무고요. 맞아요. 입주민들의 해선 안 되는 그 뭐 심부름을 해주거나 주차 이런 것들이 주 업무가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됐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냐? 과로사가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시 업무에서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을 빼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보장돼 있는 노동권들이 감시단속적 업무라는 이유로 많이 배제돼 있는데 그 배제되면 안 된다. 일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 안으로 근로기준법 안으로 들어와야지 감시단속적 업무로 인해서 노동권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이게 근본적 처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우리 경비원 아저씨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임자원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헙 인 서울 코너입니다.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인, 기업 등 모든 시민들이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요. 서울은 감탄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 과장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시민협력과 김연지입니다. 네. 아유, 뭐 목소리가 상쾌하십니다. 네, 캠페인 이름이 서울은 감탄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감탄해의 뜻은 탄소를 감량하자라는 의미인데요. 네. 온실가스 중에서 80%를 차지하는 주범이 이산화탄소예요. 네. 저희가 편의상 탄소라고 지칭을 해서 서울은 감탄해 하면 서울은 탄소를 감량해라는 말이고 또 탄소를 줄이는 시민의 실천에 서울시가 감탄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자 이렇게 캠페인명을 지었습니다. 네, 이름 재밌네요. 예, 네. 그 탄소 저감 실천하는 시민들 감탄해요. 우리 같이 감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탄해요.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자, 그러면 이 캠페인 참여하려면 서울은 감탄해 캠페인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1차적으로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 11월 말까지 1인 1감탄이라는 시민참여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 1인 1감탄 챌린지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 본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감탄할 만한 행동 있잖아요. 탄소를 줄이는 행동이겠죠. 이것을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을 담은 인증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이름으로 탄소 중립 교실 숲이 기부가 될 거예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예, 카페에서 일회용 안 쓰고 텀블러나 머그컵 사용했잖아요. 예, 저도 텀블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멋있으시네요.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증 사진을 찍어서 내 인스타에 계정에 올리는 거예요.
이때 해시태그가 중요한데요. 해시태그를 그렇죠. 해시태그 서울은 감탄에 해시태그 탄소를 줄여요. 해시태그 1인 1감탄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가자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실숲을 기부를 할 겁니다. 저도 항상 저 텀블러로 이 음료수도 이렇게 사서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근데 아까 변호사님, 예. 1인 1감탄 탄소를 줄여요. 해시태그 샵 탄소를 줄여요. 샵 서울은 감탄에 이거를 하면 된다고. 이걸 하면 네. 교실숲 탄소 중립 교실숲을 기부하게 된다. 시민들 이름으로. 네. 이 교실숲이 뭔가요? 네, 이 1인 1감탄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 100명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탄소 중립 교실숲을 한 개씩 만들 거예요. 어떻게 네. 하냐면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교실 한 개당 공기정화식물 10그루 화분이 탄소중립 교실숲이라는 이름으로 기부가 될 겁니다. 이 교실숲은 실내 미세먼지도 줄여주겠죠. 그리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학생들 정서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화분 소재가 좀 특별하거든요. 네네. 친환경 화분인데요. 우리 일회용 마스크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마스크를 만들 때 버려지는 짜투리가 있는데 그 폐기되는 마스크 짜투리를 재활용해서 그 화분 플레이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화분이고요.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시민분들이 참여하신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모든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초등학교 교실숲이 조성이 될 거고요. 또 내년도에는 기업들과 함께 내 이름에 나무도 심어서 탄소 중립 숲을 조성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획이네요.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실천 행동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11월 말까지 저희가 일회용 줄이기에 좀 집중해서 캠페인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실천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서울 시민 5만 가지 기후 행동 요령이라고 5만 가지 기후 행동. 예. 네, 가정, 기업, 학교에서 약 100가지씩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들 모아서 네. 서울시 홈페이지와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에 게시를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당분간은 이제 지금은 일회용 줄이기에 집중을 하는데 이 머그컵이나 텀블러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게 연간 네. 한 사람이 19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거든요. 네. 소나무 2그루를 심는 효과인데요. 네네. 10만 명이 참여하면 20만 그루인데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참고로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1년에 줄이는 이산화탄소가 1,655kg이나 됩니다. 네. 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를 줄이는 서울 시민과 기업을 서울시가 서울은 감탄해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1인 1감탄 챌린지에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 김현지 과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의 밥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6시 6분에 우리 단골 손님들 문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